도라이브 테크 수단은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댄디한 화상회의 서비스 구름이 행복창업지원센터 SK서울 캠퍼스와 함께합니다. 후원 문의는 테크수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주십시오. 1월 25일 목요일 도라이브 테크수다 주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도항국이라고요. 사회가 아니죠. 참여는 도항국. 네, 오늘도 정호성 하디오랩 편집자님 같이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호성 기자님 말씀드릴 것 같으면 2000년대 인텔 한국 대표로 나와서 아시아 지역 퀴즈대회 1등한 영원한 챔피언. 그 대회는 사라졌습니다. 프라이즈 위인 1등한 거 이거 갖다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유튜브에다 한번 하도 그 얘기를 하니까요? 네, 하도 남들이 안 믿을 것 같아. 지겨워서. 첫 번째 소식. 네. 저희들이 지금 매주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온데요. 이 가상화폐. 일각에서는 암호화폐로 불러달라 하지만 일단 가상화폐. 화폐란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패착인 것 같아요. 네, 화폐라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꼬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계속 말에 대한 이게 화폐냐, 교환 기능에 이런 걸 갖고 있냐 이런 건데 어쨌든 제가 토큰이라고 쓰면 다른데. 네, 그렇죠. 그냥 코인 토큰이라고 쓰면 근데 코인 내지는 암호화된 코인. 아니면 토큰.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게 암호화 크립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품이에요. 상품을 거래해서 거기에 수익을 보는 거지. 네. 그거를 화폐로 얘기를 하게 되면 되게 많은 큰 각국 중앙 정부의 엄청난 엄청난 걸 받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일단 가상화폐 ICO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는 정부도 뭔가 그렇죠. 입장을 발표했죠. 그렇죠. 규제를 드디어 이제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저희 누차 말씀드렸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실명제 드디어 그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실명제 부분이 그러니까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드디어 실명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가차명 계좌를 해서 자금 세탁에 대한 소지가 되게 높았거든요. 그 자금들이 어찌됐든 불법적인 자금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예, 그냥 정말 10대의 계좌를 이용해서 성인이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자금 출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실명제 거래를 하겠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의 이제 거래가 되는 것들이 은행에다가 이제 가상 계좌를 만들어 준 거에서 1,000만 원 이상 거래가 되게 되면 이제 금융감독위원회 이제 통보가 되게 되고 그 안에 보면 이제 자금 출처하는 그런 부서가 있거든요. 네네. 그쪽에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 30일부터예요. 근데 이제 은행들이 며칠 안 남았죠. 5일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이게 정부가 은행한테 언니 덤탱이 씌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은행들도 사실은 책임이 있는 게 뭐냐면 가상 계좌라서 아무나 막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차명 계좌 비슷하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나중에 일반인들 우리가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요즘 계좌 만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그런 피싱 때문에. 네, 그렇죠. 그 되게 황당한 일이거든요. 아니 피싱 때문에 이걸 못 만들어요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계좌를 여기서 만들었다가 다른데 가면 얘 왜 자꾸 계좌 만들어? 그래서 정부가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네 관리 감독을 좀 자기네만 편하자고 전 국민들한테 불편하게 만든 불편하게 했죠. 그러니까 은행이 잘못한 게 아니라 감독기관에서 은행한테 이제 어디서 개설하면 폐쇄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데 하나 개설했는데 며칠 안에 그걸 개설하면 안 된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다 막아놨는데 어떻게 보면 가상 계좌는 열 수가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원래 가상 계좌가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자금을 이체를 받으려면 이게 기존에 같은 경우는 가상 계좌 통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상 계좌 통해서 받으니까 당연히 되고 또 이게 법인 계좌들이 일단 개인들이 법인 계좌에 같이 들어가서 이제 이걸 이제 저희 얘기하기로는 이제 벌집 계좌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원래 한 사람이 계좌를 있어야 되는데 법인 계좌의 통으로 개인들이 거기다 입금을 쏘면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금액을 통합으로 몰아가지고 코인을 사고 이랬던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막힐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근데 저는 일단 되게 환영을 해요. 그래 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사실은 이거 상관없이 국내 말고 해외에 가서 충분히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엑소더스가 될 수도 있고 기존에 또 거래하던 사람도 거래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소들이랑 이제 작년 12월부터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제 그 가상계좌 저희 안 됐던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은행에서도 가상계좌 함부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돼야 돼요. 저희들도 저번에 인터뷰할 때. 그렇죠. 그렇죠. 없죠. 없어서 이제 이제 코인원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뭐 기업은행은 이제 업비트를 거래를 하고 있고, 신한은행은 빗썸, 코빗, 그 다음에 농협은 이제 빗썸, 코인원 뭐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도 좀 이제 해주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실명제가 되고, 근데 또 금융위원회의 또 이제 보안 가이드에 따르게 되면 못할 수 있는 괜히 만들어줬다가 사건 사고가 만들어지면 니네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그 가상거래 만들어서 수익이 그닥 많지 않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굳이 끼어들 이유가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신중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 회사가 이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인데 일단 그 회사들 말고는 나머지는 되게 위험해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소화폐 거래소도 이제 문 닫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또 반대급부적으로 또 중국에서 또 그 거래소들이 또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에. 그래서 되게 좀 재미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근데 그분들은 만들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해외 서비스인데 한국의 구글 같이 해외 거래소긴 하지만 한국에서 계좌를 트는데, 그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이슈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국내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자기네들의 송금 어카운트를 받거나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할지가 따라서 그 IP를 차단할 거냐 말 거냐 이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또 이제 불법으로 이제 하게 되고 또 도박 거래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쪽 이슈에 대해서 이제 엔지니어 그룹이라든가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했던 분들 입장에서 이제 반발했던 이유도 뭐 너무 이게 극단적인 대응 아니냐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제는 왜 그러면 정부라든가 각 규제기관에서 이렇게 했냐면 뭐 진짜 불법적인 마약 거래라든가 그다음에 진짜 세금 이슈, 돈 세탁, 토탈 리턴, 진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이슈가 엄청 컸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뭐 SBS 보니까 진짜 기자가 원정 취재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코인 발행을 해외에서 하고 뭐 해외 가가지고 거기다 돈을 넣고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외환이 상당 부분이 빠져나가는 이슈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문제 뭐냐면 외환이 빠져나가는 거 외에도 또 들어오거든요. 문제는 그 이제 재정거래라고 해서 거기에 글로벌 원래 환율이랑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해서 이제 자국의 화폐 보유구랑 달러 보유구랑 따라서 이렇게 환율이 결정이 되는데 이건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유독 제가 거래소들이 좀 이상하다. 거래소들이 그 많은 수수료 해외 거래소랑 제휴를 하면서도 더 비싼 수수료를 주고 갖고 오면서도 실제로 이렇게 할까? 예, 월렛을 제공을 해주지 않고 있고 되게 저는 되게 심적인 게 되게 많은데 어찌 됐든 간에 그 ICO 하는 것들 같은 경우들도 결국엔 사기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베네핏이라고 해서 ICO를 이제 했는데 270만 달러 정도 이제 하고 실제로 국내에서도 그 ICO 했던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고 어쨌든 뭐 전체 ICO 금액이 한 37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 10% 정도가 또 해킹을 당하거나 도둑을 맞은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기존에 있는 4개 업체도 다 포렌식 털러 들어간다고 하면 진짜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네요. 결국엔 그래서 그 10대 업체들 10개 정도의 업체를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10군데를 정리 이제 이제 키사랑 이렇게 해서 보안검증 들어가서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결국 과징금을 맞았어요. 그래서 빗썸, 코인원 뭐 해가지고 전부 다 뭐 2천만 원 정도에서 수천만 원을 이제 결국에는 받았고 내년에 이제 다시 점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또 10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는 아예 중간에 사업을 접어서 점검 대상에 빠졌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되게 그 실제로 가보면 넘버 5 이후의 나머지 업체들은 그러니까 저번에 그 해킹해서 당했던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들도 어이가 없어요, 실제로. 근데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수익을 엄청 많이 봤다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하루에 뭐 수십억, 수백억씩 벌었는데 해외에 있는 그런 거래소들 같은 경우들은 보안에 뭐 4, 5년 전부터 많이 털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전체 버는 수익 금액의 90% 이상을 다 보안에 되게 많이 투자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하려면 보안은 가장 중요하니까요. 거래를 글로벌리하게 당연히 이건 돼야 되는데 국내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정말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서 그러니까 서버 다운되고 거래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거래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올해 이제 정리가 되고 있긴 하지만
해외 업체들이 또 잠식되지 않을까 또 그런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럼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우연치 않게 이제 연말이었나 연초에 연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지난해 이제 블록체인 쪽 갑자기 뭐 러시아 물리학 친구 뭐 해가지고 가서 인터뷰도 하고 뭐 10분 브리핑도 잠깐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그런 데랑 일하는 대행사분들을 잠깐 만나봤거든요. 네네네네. 홍보 대행사라든가 이런데 이제 1월 달에 8일 날린다 이러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원래 한국에 비트코인 글로벌한 회사들이 다 들어오려고 했었다 타진을. 그래서 물론 정부가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이쪽에 행사도 많이 하고 뭐 블록체인에 관한 컨퍼런스도 하긴 했지만 그거 못지않게 진짜 막 5만 ICO 하려는 전 세계에 있는 애들 다 들어오려고 해가지고 1월 달도 막 너무 일정이 많았고 그 사람들이 오면 무슨 행사부터 누구 미팅 그다음에 이런 일이 줄이 쫙 서 있었는데 정부의 이제 이런 발언이라든가 이런 규제 움직임이 딱 하니까 다 사라졌대요. 그래서 아이고 연초부터 배고파요 뭐 이런 얘기해서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했지만 진짜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몰렸을까 했더니 일단 중국이 이제 쫙 누르니까 그렇죠. 중국하고서 이제 가려고 했던 사람 혹시 또 아니면 이미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어느 나라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 ICO 했던 회사들이 자기네 생태계를 또 키우려고 하잖아요. 이거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갖고 ICO 하려는 회사한테 컨설팅을 하려고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ICO 경험이 다 있다. 어떻게 인프라 관리한다. 뭐 스마트 컨트랙, 스마트 계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 됐다고 하잖아요. 뭐 이더리움 만들면서 거기서 또 뭔가 스마트 컨트랙.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물건을 보냈는데 이게 보낸 거 맞다. 확실하다라고 증명하는 그런 계약을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또 응용해서 또 나오는 ICO 회사들이 이제 유럽에도 있었고 이미 그러면서 자기네들 ICO에 성공하는 회사들이 오히려 ICO를 하려고 하는 회사를 컨설팅하는 사업을 해.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우린 돈은 있어. 그리고 우리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기술도 있다. 너희들 우리가 이거 기술을 줄 테니까 우리 생태계에 붙어. 이런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원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멈췄다고. 그래서 힘들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뭐 저는 뭐 실명제나 뭐 이런 조건들이 오히려 저는 국내에서 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한 보안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지켜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산업 자체가 망가지거나 당연히 이러지는 않을 거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런 코인류들이 가장 각광을 받고 그러니까 상품으로서는 가치는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되고 내가 샀는데 내가 언제든지 팔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어느 시점에 상관없이 샀다 팔았다 그러니까 시세율을 확인하면서 팔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그 저금리 기조로 되게 유동성이 많이 풍부해진 상황에서 투자처는 없어지고 그 와중에서 이제 빵 터진 거죠. 국내 같은 경우는 부동자금이 워낙 많으니까 부동산으로 가거나 주식인데 주식으로도 여전히 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 지수가 2,500이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그 돈은 왜 나만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쵸. 쫓아다니잖아요. 그죠. 쫓아다니면 안 됐잖아요. 저는 안 쫓아다녔는데, 그럼 보통은 안 쫓아다니면 걔가 온다는데 난 그러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비트코인 뭐 사신 분들한테는 그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오래 사서 보유하셨던 분들은 뭐 얼마일까요? 뭐 지금 한 뭐 1,000만 원치 샀으면 1억이 넘으니까 1,30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상관이 없을 거고 뭐 근데 이게 제가 분명 말씀드린 지금 1,300이거든요. 그럼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2,856만 원 사셨던 분들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달에 샀던 분들은 다 많이 났을 거예요. 진짜 그분들이 12월 때 사실 분들은 그분들은 진짜 충격 먹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금액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트레이딩의 개념인데 트레이딩의 개념은 되게 좋아요. 목숨만큼은 끊지 마세요, 여러분. 예,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도할 건지 살 건지 절반 매도하면 손실은 아닌다. 본전을 건질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새로운 화폐가 암호화폐 크립토가 이제 새로 생겨가지고 거래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는 트레이딩의 단계다. 트레이딩을 막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기존의 선물 옵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식 시장은 한국 시장이 끝나면 되는데 글로벌리하게 그냥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쉬지 않고 시장이 돌아가는 시장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취급소죠.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취급을 해주는 곳들은 스스로가 일반 주식 하는 데들보다 훨씬 스스로가 세고
또 일단 어찌됐든 거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난 세금을 안 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찌됐든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되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화폐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고, 이제는 진짜 올해부터는 트레이딩의 단계다. 트레이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저번에 며칠 전에 어떤 대기업에 다니는 한 분을 만났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자기가 한 200이었을 때 좀 샀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럼 2,800, 1,700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한 300일 때인가 팔았어. 그래서 내가 에이 어떻게 지금 땅을 좀 후회하시겠네요 했더니 아니 그거를 보고 있는데 매일매일 예전에 산 거죠. 예전에 그 KBS 차정 기자가 사러 갈 때 이렇게 살짝 들어가 본 거야. 그리고 이분들이 차정이 많이 아니 왜냐면 이게 다들 돈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또 그걸 갖다가 그 우리나라 뭐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게 코인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핀테크라든가 이런데.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 본 거야. 확인하고 싶은 그러니까 거죠.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우리들이 쓰고 있는 어떤 페이라든가 어떤 블록체인 같은 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간편 결제라든가 이런 데 어떻게 적용하면 들어갈 수 있겠다. 근데 그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이걸 사업 계획을 하려면 나도 한번 이런 데 블록체인을 써서 한번 그것도 사보고 거래를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했는데 들어갔다가 이 등락이요. 말씀하신 대로 막 이런데 하나 샀는데 갑자기 그게 200되고 400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 일상이나 내가 회사 다니고 있는 게 아니 무가치한 듯한 느낌 있잖아. 공허하죠. 그렇죠.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월급을 받으면 난 그냥 그러니까 내가 이거 계속 쳐다보다간 근데 그런 메커니즘을 파악을 했는데 페인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네가 필요한 거기에는 어떻게 하면 적용하면 되겠다라는 거 미래 기술이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서 우리 들어가면 되겠다는 건 알았다는 거야. 근데 그래도 아실 거 없으셨잖아요. 자산도 있는 분들이다 했더니 아니 근데 계속 쳐다보게 되는데 일상생활을 내 못했다 진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다 무가치하게 느껴지더라. 그러니까 투자를 이걸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되게 높은 거니까 이게 이런 거죠. 카지노에 처음 갔어요. 카지노에 처음 갔는데 잭팟이 한 2억 정도 터졌어요. 그냥 오면 되는데 2억 가지고 다 하고 2억 받는데 안 돼서 또 돈을 가져가고 나중에는 집, 차 다 하게 되고. 나 한 번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 2억. 저희 오늘 가서 한번 로또 한번 할까요? 강신동 대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취급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아도 취급소의 내부 원장에만 기록되고 실제로는 블록체인의 기록이 안 된다고 하던데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기술이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맞는데 이 거래소가 과연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나오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거래소들이 원칙적으로는 내가 얼마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유동성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뭐 유동성이 없었을 시기에 이제 그 제가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월렛을 제공하지 않는 그런 코인들, 그리고 지금 자본금을 넘어가는 수준의 코인 거래량과 코인 그런 부분에 보면 도대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내부 메커니즘 궁금하긴 한데 강신동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원장만 거래되고 그게 이제 집합계좌로 이제 벌칙 계좌로 결제가 되고 뭐 개인들한테 그래서 월렛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대표의 계좌로 그냥 거래만 되고 있고 그 코인에 대한 월렛은 따로 자기네들 건 갖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카지노에 가가지고 저희 크레딧 가지고 걔네들 신용카드에다가 걔네들 이제 그 카드 받아가지고 거기다 게임머니 충전해갖고 썼는데 제가 빼지 않으면 남아있는 거잖아요. 네네. 어찌됐든 그러면 걔들은 갖고 있는 거니까 줄 때만 현금 가서 야 이거 칩 바꿔줘 이런 거죠. 코인 칩.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저희들이 그래가지고요. 이게 국내 정부들의 실명제 이슈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보안 점검도 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거래소에 문제도 있는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에요. 2월 1일인데요. 드라이브 주간 브리핑 할 때 초대 손님으로 버진 아일랜드에다가 본사를 만들고 이 해외 ICO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 요청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나가겠다. 그래서 이거 정부가 이러다가 이 방송 보고 너 개 털릴지도 모르는데 막 했더니 난 깨끗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럼 나는 지금 해외에다가 이 본사를 만들면서 이
비트코인 이 ICO 쪽에 가느냐? 물론 다음 주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친구 말로는 자기는 클라우드도 해봤는데 단 한 번도 자기 클라우드 시장에 있으면서 아마존 웹 서비스 이겨본다는 꿈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운영체제 만들 때 MS하고 구글 안드로이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거 기술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10년밖에 안 됐고 지금. 그리고 자기는 탄탄한 운영 경험이 이미 있고 그 젊은 층이 일단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20대들. 그러니까 자기 40대예요, 이 친구들. 근데 세계적으로 한번 어느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한번 나가볼 수 있는 걸 꿈꿔본 것만으로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만약에 한국에 이걸 만들어 놨으면, 근데 이제 규제도 얘기하고 했더니, 거 봐라.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서 이런 거 한다고 했으면 다 지금 잘못하다가 사자로 몰리거나 저런 놈들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다 만들어 놓고 돈을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을 한번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거. 그래도 엔지니어 입장에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한국 이제 끝났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빚도 있고, 그런데 어느 엔지니어 집단에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데 이게 갑자기 이제 사회적 아까 말한 화폐 이슈가 터지면서 전혀 엉뚱한 데 불똥이 튀다 보니까 기술이 완전히 이렇게 사장돼서 묻혀버려요. 해보려도 해볼 수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있었는데 좀 그런 담당자가 얼굴을 까고 직접 방송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서준석 PD가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비트코인, 암호화폐 계속 갑시다. 이런 것도 있어서 바로 섭외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방송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장소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장소 먼저 공개했다간 그 회사가 안 빌려줄지도 몰라. 네. 여튼 네, 두 번째 뉴스로 여러분 공인인증서가 드디어 정부가 폐지한다고. 드디어. 네. 네. 일단 저는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되나? 박수 일단 박수. 야 진짜. 공인인증서 네. 정부가 24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인이라는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고 이제 사설 인증서들과 함께 다양한 인증 수단 중 원오브된 여러 개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공인인증서가 또 액티브엑스하고 각종 실행 파일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고 사고 발생 시 개인이 책임지도록 하여 이용될 불만이 많았다 했는데 실제는 어떻게 보면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인증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거를 이제 이 개인이 책임지도록 했다라고 하는 요 대목도 있어요. 뭐냐면 실제는 서비스하는 회사가 책임져 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개인들한테 떨구고 그 인증서를 그 여러분 PC라든가 폰에다 떨구면서 그거를 안정적으로 그럼 보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다 보니까 액티브엑스처럼 수많은 보안 클라이언트가 안에 깔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웃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약간 이중적인 태도가 있었거든요. 뭐냐면 은행한테 가서 거래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은행을 욕해요. 또 미디어도 니네 은행 뭐 한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 해놓고 나서 접속하는 PC를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논리도 만들어 놨었고. 근데 이게 뭐 어느 의미는 있었어요. 왜냐면 빠른 전자정부 활성화하는 공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아마 모바일이라든가 어느 시점 10년 전부터는 이게 공보다는 과가 심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랬는데 그 진영이 아마 그 당시부터 좀 적극적으로 그럼 이런 목소리를 좀 수용하면서 변화를 했으면 지금도 이제 아마 박수도 받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제 계속 완강하게 수익이 줄어드니까 그 인증서 장사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관 출신이 내려서 낙하산으로 가거나 뭐 그런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거물권들. 근데 드디어 이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런 걸 걷어내겠다 했는데 일단 발표돼서 이제 이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아니라 여러 인증서 중에 하나.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죠. 그 앞에 공인이라는 건 이제 빼게 되겠죠. 그렇죠. 그냥 인증서고 사실은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있고 그냥 토스도 있고 저희들 소액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내기도 하고 또 뭐 생체 인증도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생겨서 저는 기대가 돼요. 근데 홈택스는 언제 없어질까요? 네, 홈택스. 근데 이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민간 영역에서는 지금 카카오뱅크라든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그걸 썼잖아요. 그렇죠. 정부도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정했는데, 요때도 실제 카카오뱅크가 은행 대출 상품을 할 때는 이 대출에 당신 누군지를 하려고 그때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민간 쪽에서 이제 다른 인증서나 서비스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관 쪽 이슈가 지금 남아있어.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라든가 그쵸. 아니면 이제 은행을 통제하고 있는 이 파트들이 과연 이걸 적극적으로 들을 거냐. 그러니까 만약에 법원에 가서 뭔가 등기부등본을 뭘 띄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온라인으로 주민하거나 연말정산할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이걸 떼어줄까? 이런 이슈가 있죠. 여튼 간에 공인인증서가 사라졌는데 이건 좀 더 저희들 한번 어떤 일이 있는지 향후에 천천히 한번 좀 취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이버? 카카오 대표가 바뀌었어요. 아, 네이버. 네. 카카오. 네. 카카오 드디어. 네. 단신 뉴스로 표명할 건 아닌데 네. 그 30대 젊은 패기 네네. 37살인가 했던 임지훈 대표였나요? 네네. 2년 반 정도 했다가 지금 전혀 다른 분으로 지금 2명이 됐죠. 네. 여민수 대표와 조소영 신임 공동대표. 원래 한 명이 하다가 이번에 또 공동대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전임 사장님 많이 젊고 그래서 액티브하게 뭔가 하려고 했었는데 카카오 내부적으로는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갈등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대표 원래 그 전임 대표 이제 그 신임하기 전에 했던 전 대표가 이제 내세웠던 목적은 이제 다음이랑 합병하고 나서 이제 뭐 어떤 다른 것들을 해주기 원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지 않았다 그런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이제는 좀 뭐 새로 서비스들도 좀 정비할 부분이 있고 예. 실제로 왜냐면 다음이나 이제 카카오 쪽에 관련 서비스들을 런칭을 하면서 이게 좀 매끄럽게 다 어태치가 되지 않았어요. 좀 약간 뭐 사용자 측면에서 봐도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되게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뭐 일단은 첫 스타트는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니까 조금 더 많이 다듬어서 그러한 부분이 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그 두 분의 이력 중에 되게 독특한, 제가 보기엔 좀 재미난 게 있었어요. 어떤 거요? 둘 다 NHN 출신이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의장. 물론 이제 NHN의 DNA가 많이 들어와 있죠. 김범수 사장도 NHN 출신, 같이 한 게임 만들었다가 나오면서 그렇죠. 했었으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그쪽 자체, 그다음 또 LG전자 이슈가 있잖아요. LG전자에서 또 마케팅도 하시고, 뭐 이렇게 글로벌 마케팅 했던, 그러니까 뭐 여민수 대표 같은 경우는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30대 젊은 피를 해가지고 이끌다가 갑자기 40대. 네네네네. 48살 여민수 대표, 그 다음에 조수용 대표 44세.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약간은 또 이제 40대들한테 약간 무게중심을 한번 실어보고 다시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전 한편으로 또 누구는 이제 문책 아니냐 이런 것도 있어요. 전 한편으로는 다음하고 카카오하고의 그 화학적 결합은 이 사람이 선택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 전 사람들이 했었고, 뭐 다시 이제 뭐 두나무 하면서 이제 또 거기 중앙일보 왔다가 가신 양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놨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초기 멤버들이 그걸 결정한 사람들이 그 화학적 결합을 이끌어낼 수 있게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인수합병을 주도하던 전문가잖아요. VC 쪽. 그렇죠. 이렇게 스타트업을 꾸리고 했던 사람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거대한 두 조직의 그 화학적 결합을 그 양반이 이제 기술적이든 아니면 조직 통합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경험은 좀 불가능한 거 아니었나라고 했었고. 대신 이제 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 했던 약간의 어떤 조직의 카카오 방식으로 다 통합시켜버린 거잖아요. 다음은 거의 없애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러면서 오토우도 엄청 강조하고 별거 다 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2년 동안은 뭐 없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막 자기네가 이렇게 일을 벌려놓고 개인적으로 30대한테 독박 씌워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갔고 이제 다시 40대한테 하는 건 아니냐는데 하여간 뭐 그동안 이런 시도도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오래돼 있고 했던 곳에서 30대 임지훈 대표 같은 사람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자기 페이스북이나 어디다 글도 올렸더라고요. 좋은 경험이었고 이제 다시 한번 또 그럼 아직 좀 이런 경험들이 또 이 사람 임지훈 대표를 또 성장시키겠죠. 그리고 아마 여민수 대표하고 조수용 신임 공동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돈 벌자. 그렇게 이제 매출. 왜냐면 네이버 돈 많이 벌었군요. 네, 엄청 많이 벌었죠. 작년에 4조 넘었다고 우리 박수 쳤잖아요. 5조 거의 육박했나요 이제? 네. 엄청났어요. 이쪽에 역대 최대 실적. 2017년
4분기에 일단 1조 2,6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2,900억 정도고,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연간 4조 6,785억 원. 영업이익 1조 1,792억 원. 순이익이 7,700억 정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카카오도 네이버처럼 우리도 이제 헛발질 그만하고 돈 벌자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뭐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비즈니스 플랫폼 쪽에서 절반에 달하는 거의 영업이익을 얻어서 매출 비중이랑 46% 정도 됐거든요. 이게 확실히 잘하고 있다. 뭐 네이버 욕을 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뭐 잘하는 건. 누가 욕을 해? 욕이요? 댓글로 많이 욕해요. 네. 그리고 뭐 잘하고 있으니까요. 뭐 부럽습니다. 네. 사실은 네이버 경쟁자는 다음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네이버 자체잖아요. 사실은 네이버 인터넷 기업으로서의 뭐 글로벌 기업들이랑 좀 다르긴 하겠지만 국내에서는 네이버 자체가 스스로 또 내부적으로 또 그런 혁신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잘 될 것 같아요. 뭐 기타 등등 하는 부분들 보면. 네. 근데 돈 잘 번 건 또 LG도 잘 벌었다면서요? LG도 뭐 사상 최대. 마지막으로 LG도 살짝 끼워져. 창립 60주년 LG전자 작년 사상 최대 매출 60조 첫 돌파. 와,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리고 60조. 매출 최고죠.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매출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TV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이 한 2배 정도 늘었어요. 134%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매출 4분기 매출 한 거 보면은 16조 9,635억 원. 지난해 4분기 이제 영업이익이 3,669억 원이니까 되게 잘했고, 스마트폰 사업은 여전히 적자인데 이게 약간 스마트폰 사업부 쪽에 이제 삼성의 약간 좀 패러다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삼성이 뭐 예전에도 빨리 내놨는데 지금은 더 빨리 사이클을 좀 더 빨리 내고, LG는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세븐 기대합니다. 뭐 어찌됐든 제대로 한다는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시그니처 번폭망했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왜요? 아니 저 같은 경우 저는 항상 모듈러 하지 마라. 1등이 해도 안 되는 거다. 근데 뭐 2등이 아니라 LG니까 해볼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LG는 하지 말라면 더 잘하잖아요. 관심을 안 가질 땐 잘하지. 그렇죠. 우리 사람이 관심 안 가질 때. 맞아요. 역시 LG 분들 직원들을 믿으세요. 파이팅. 여러분 한 주 또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드라이브 열심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드라이브 테크 수단은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댄디한 화상회의 서비스 구름이 행복창업지원센터 SK서울 캠퍼스와 함께합니다. 후원 문의는 테크수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 주십시오.